6개 마을을 초토화시킨 붉은 진. 2010년 10월 헝가리 서부 베스프렘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데베체르를 뒤덮은 붉은색 진흙. 자, 이 의문의 붉은 진흙은 무려 1, 2m 높이의 너울을 이루며 맹렬한 기세로 온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정말 붉은 진흙이네. 홍수 같은 거예요? 차가 떠내려가는 거야. 엄청나죠. 마을을 덮친 붉은 진흙의 정체. 같은 주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의 유독성 폐기물 저수지가 무너지면서 약 70만 세제곱미터, 드럼통 약 350만 개 분량의 폐기물 찌꺼기가 마을로 흘러든 건데요. 오우. 자, 인체 치명적인 발암 물질과 중금속을 함유한 이 폐기물 찌꺼기는요. 데베체르 마을을 포함 콜론타르, 송로바샤레이 등 6개 마을의 하천과 농토 그리고 가옥 280채를 뒤덮으며 그야말로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더욱더 끔찍한 일은 이 폐기물 찌꺼기가 동유럽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다뉴브 강으로까지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아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독성 폐기물 유출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겁니다. 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수지가 터진 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사진은요, 2010년 6월,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기 넉 달 전에 촬영된 항공 사진인데요. 저기 보시면 댐을 타고 흐르는 붉은색 폐기물이 이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어디 저기 보면 저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징후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균열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 알루미늄 공장에서는요, 폐기물 저수지를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았고 헝가리 정부 역시 공장의 시설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아,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근데 그 폐기물 찌꺼기가 저렇게 유출되는 것까지도 지금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공장 측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네. 그게 더 문제네요. 자,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요. 유출될 폐기물 찌꺼기는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피부에 닿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다고요. 피부에 이렇게 닿지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로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니, 피부에 안 닿을 수가 있냐고. 그게 무슨 흘러 말이에요, 넘치는데. 뭐예요? 집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 어떻게 피부에 안다? 헝가리 정부는 이 사건 뒤에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오염된 지역을 복구시키려 뒤늦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헝가리 마을 곳곳엔 오염 물질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진 속에서 핀 위대한 모적. 힌두교, 불교 색채의 구색 창연한 유적들로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네팔. 그런데 2015년 4월 25일 네팔 전역을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하고 맙니다. 이 지진은 세계문화유산인 바라하라탑, 보드나트 불탑 등을 파괴시켰고요. 무려 8,00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절망이 땅이 된 끔찍한 재난.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애타게 누구보다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만삭의 임신부 돌마 탐왕이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꼼짝달싹할 수도 없이 갇혀버린 돌마 탐왕. 날카로운 파편에 찔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고요.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들은 돌마 탐왕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잠시 후 돌마 탐왕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어떻게? 구조되고 왔나요? 오직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낸 일이었습니다. 혼자? 건물 잔해에 눌려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돌마 탐왕은 뱃속에서 꼬물꼬물 아기의 태동을 느낀 겁니다. 오로지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자신을 덮친 잔해 더미를 정말 안간힘을 다해 걷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무너진 건물에서 겨우겨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이게 바로 모성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깔린 네. 사람이 그걸 헤쳐나와요? 자, 결국 임시대피소에서 하루 이틀 식수도 식량도 부족한 그곳에서 무려 2주를 버텨낸 그녀. 때마침 보건소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신두팔척 지역을 돌던 일본 이동진료팀을 만난 돌마 탐왕. 아우, 다행이다. 결국 잔해 더미에서 나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요. 다음 날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아우, 다행입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의 재난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IT의 희망, 미라클 베이비. 네팔의 위대한 모정으로 지켜낸 기적의 아기가 있었다면 이번엔 정말 기적의 아이콘이 된 아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한 곳인 하이티에 규모 7.0의 강진으로 발생한 재난. 이 지진으로 약 30만 명의 사망자와 약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섬나라 하이티는 초토화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처참히 무너진 아파트. 하지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은 인명구조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기 생존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예요, 아기. 이 아기는 고작 생후 넉 달밖에 안 된 정말 너무나도 가냘픈 아기였는데요. 이 아기가 건물 잔해 속에서 버틴 시간이 무려 96시간. 96시간.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나흘. 그렇죠. 닷새? 와. 하지만 건물 잔해에 눌려서 아기의 머리에는 금이, 갈비뼈도 부러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기가 있었던 곳은 수술이 불가능한 임시 천막 보호소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구조팀은 아기를 유엔 트럭에 태워서 공항에 보냈고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 그리고 그곳에서 장시간의 수술 끝에 정말 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히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다 무너져야 다행이다. 되죠.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자, 그런데요,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도 생존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겨우 목숨을 건진 엄마 나디는 이 아비 교환의 현장에서 자신의 딸 제니를 찾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온 병원을 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이의 이름이 제인이었군요. 그렇죠. 네. 수소문 끝에 제니가 수술 때문에 미국에 보내진 걸 알게 됐고요. 무려 84일 만에 딸 제니와 엄마 아빠는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대참사였습니다. IT 대지진. 이 속에서 제니는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적의 소녀로 불리며 큰 감동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3위 공개합니다. 생존 시간 36일, 모모의 기적. 2008년 5월 중국을 강타한 스촨성 대지진. 이 지진은 규모 8.0의 초거대 지진이었죠. 1,500억 위안, 한화로 약 25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와 그리고 사상자 44만 명, 사상 초유의 대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보도로 접했지만 잊을 수 없는 또 재난 중에 하나죠. 엄청 무서웠죠. 순식간에 참혹한 모습으로 변한 스촨성.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열띤 구조 작업은 한 달여가 지난 6월경에도 계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물 잔해 더미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돼지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뒷다리에 난 작은 상처만 빼면 거의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좀 합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공간에 저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36일 만에 스촨성 대지진 현장에서 구조된 돼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기적의 돼지다. 아니 이건 저팔계의 부활이야. 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기적의 돼지로 등극을 하며 청두에 위치한 지엔촨 역사박물관에 입양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박물관 관장님의 보살핌 아래 박물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이번에 12위입니다. 모험으로 12명을 살린 여인. 작년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덥고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소식이 많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2017년 6월 17일 포르투갈의 중부 지역 레이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6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무려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를 낳았는데요. 자, 이 산불은 포르투갈 전역에서 60년간 발생한 산불 중 최악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가족과 마을 주민 등 12명의 생명을 지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Rebentar, dá a impressão que eram as garrafas do gás. Era horrível. Os troncos aqui, eram as chapas das coberturas, pelos ares. 이 놀라운 사건의 전말,
수도 리스본에서 동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비탈을 타고 다른 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미 소방대원 수백 명과 소방차 160여 대가 출동해 산불과 사투를 벌였지만 불길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다들 구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고속도로 바로 옆 마을인 노데이리뉴의 주민들은 도로 진입로가 끊겨 꼼짝없이 마을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이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거동이 불편한 95세 노모가 있었는데요. 엄마, 얼른 차에 타요. 이곳을 빠져나가야 돼. 애미는 늦었다. 너라도 얼른 도망가라.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딸의 의지는 불길만큼이나 끈질겼죠. 그런데 마침 그때 마리아의 눈에 포착된 이것. 뭔가요? 물탱크였습니다. 오. 자, 물탱크를 보고 불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그녀. 이윽고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주민을 포함한 12명은 이 물탱크에서 서로의 몸에 물을 끼얹으며 무려 6시간을 버텨냈고요. 무사히 가족과 주민들은 화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가 아유,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열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계속 물을 껴는 거예요. 게다가 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열이 열이 더 중요해. 네, 이거에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마리아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불길에 갇힐 뻔한 사람들. 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재난에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1위 공개합니다. 세동강난 비행기 속의 작은 영웅들. 카리브해 휴양지인 산 안드레스 섬 공항. 한 비행기가 커다란 굉음을 내며 추락하듯 활주로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동강이 난 기체. 뭐야? 생존자에 대한 희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참혹한 사고 현장.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이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굴렀는데요. 그런데 그때 뿌연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바로 승객들이었습니다. 어머머.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았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승무원을 포함해서 131명의 탑승자 중에 생존자는 모두 130명. 안타깝게도 한 명의 사망자가 있긴 했지만요. 이런 사고에서 전원이 거의 살아남은 일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승객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지킨 작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떠나 산 안드레스 섬의 공항에 착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객기가 활주로에 내리기 전에 불과 지상 80m 전에 조종실 앞쪽으로 강력한 빛이 번쩍 났습니다. 번개가 비행기를 향해 떨어진 것이었는데 아유. 이 엄청난 뇌우에 그만 비행기는 추락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 이게 사실 100m면 내려가던 중이었을 내려가던 테고 중이죠.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이게 사실 이 급박한 시간에 이게 조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와, 정말로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좌석 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악화로 급히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조종사는 승객들을 안정시키며 안내 방송을 했고요. 공항 건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과감히 동체 착륙을 시도. 그 결과 다행히 또 무사히 공항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고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체 착륙으로 인한 큰 충격에 비행기의 기체는 조종석과 좌석들이 따로따로 해체되면서 세동강이 나는데요. 이는 2차 폭발과 함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모두 이쪽으로 대피하세요! 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기체의 화재를 막기 위해 급히 조치를 취했고요.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제 아내와 제가 서서 뒤를 바라보았을 때 뒷좌석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추락하고 의자가 바닥에서 빠졌어요. 우린 벨트를 맨 채로 비행기 안을 굴렀어요. 크고 작은 부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장과 승무원 그리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긴급 대처로 큰 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0위 공개합니다. 전교생을 살린 선생님의 목소리.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경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제1민족중학교는 기숙사를 비롯해 교직원 숙소, 강의동 건물까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유, 오전 시간이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03명 중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찰과상도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망자도 없습니다. 아니, 지진이 뭐 3, 4도 아니고 7이라면서요. 7이죠. 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2시간 전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 집합! 집합! 한 남자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교생을 깨운 이 남자의 정체. 누구예요? 제1민족중학교의 부교장 엘리 도어더였습니다. 그는 숙직하던 중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벽돌 건물인 기숙사는 바로 주저앉았고 세상에. 학교 건물 지붕도 맥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전교생이 저 안에 갇혀서 처참한 참변을 당했을 뻔한 거죠. 그 혹시라도 말 안 듣고 그냥 누워 있는 애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뭐 다행히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전원 구조니까. 한편 옐리 도어더 부교장이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 2년 전에 있었던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수시로 지진에 대비해 연습을 해왔는데 정말 학생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경험을 헛되이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지로 이제 학생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때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9위 공개합니다. 쓰나미가 만든 10년의 기적. 전 세계를 울린 소년의 생활. 형형색색의 트리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세계를 큰 안타까움에 빠뜨린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를 덮친 거대한 쓰나미. 아유, 쓰나미. 이 일로 쓰나미란 용어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당시 인도양 쓰나미로 희생된 목숨만 23만 명. 그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만 무려 17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에 살고 있던 세프티 랑구티의 가족도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집어삼킨 지진과 해일에 4살 난 딸 자나아와 7살 배기 아들 아리프가 쓸려간 건데요. 남편 세프티 랑구티와 아내 자말리아는 남매 행방, 아니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어 무척 괴로워했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에 전단도 붙이고 또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듯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자녀들을 찾아 헤맨 시간만 10년.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나 지금 자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자말리아의 동생이 잃어버린 조카와 똑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 건데요. 소녀의 현재 나이는 14살. 자말리아의 딸이 4살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으니 나이도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다름의 소녀가 있다는 섬으로 달려가 극적인 만남을 가진 부부. 소녀를 마주하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딸 자나 역시 엄마 자말리아에게 안기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안 섞고도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가 엄마, 딸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아는 이게 거죠. 내 엄마인 줄 아는 거죠. 표정만 봐도. 먹지 마세요. 환경에 양보하세요. 당신의 심장이 요동치는 순간 설렘 타임이 있죠? 택배 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좋죠. 바로 택배 언박싱이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정작 상품보다 그 상품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완충제가 많아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좋은데 이래도 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한두 번씩 고민을 해봤을 정도로 일회용 완충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꼼짝마, 지구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 플라스틱 완충제를 대체할 구세주로 등장한 이것. 너무 좋다. 뭔가 대체한다니까 좋긴 한데 근데 저게 정체가 뭐예요 저 지금? 돌 아니야 돌? 그 돌이요. 돌같이 돌이면은 택배기사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돌이면은 네. 아니 저거 생긴 거 봐. 저 화가만 아니면 저 그 죄송한데 현무암이야. 와인병을 돌에다가 하면 돌은 진짜 너무 다 무거워. 깨져서 오지 않겠습니까? 저건 종이일 것 같아. 종이. 저게 말이 됩니까? 저 안에 무슨 저기 휴지도 안 넣어놓고 저렇게 돌에다가 담아서 갖다 주면은 정말 돌머리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냐? 머쉬룸. 어? 버섯입니다. 버섯으로 저걸 만들어요? 그거 어디 봐서 그래? 아니 버섯이 어떻게 상자 모양으로 자라요? 말이 돼요 그게?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2018년 미국의 한 환경 전문 업체는요. 버섯의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인 균사체. 저 균사체에서 착안했는데요. 톱밥, 옥수수 껍질 같은 농업 폐기물과 균사체를 틀에 넣고 물을 콸콸콸 부으면요. 약 5, 6일 뒤에는 친환경 완충제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야, 스티로폼 아웃시캔. 그러네. 스티로폼 적었어야 되겠네. 더 놀라운 건 냉장고 무게도 지탱할 정도로 튼튼하다고 오우 합니다. 좋네. 야 이제 스티로폼은 아웃시키자. 이걸로 가자. 그래요. 또 심지어는 불에 잘 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보통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500년 정도 걸리지만은 이 버섯 완충제는 오로지 내추럴. 약 90일 정도면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또 분해되면서 비료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농업 폐기물도 처리하고 플라스틱류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네. 이거. 비료도 되고. 네, 비료도 되고. 그래서 이 위대한 버섯의 능력에 반한 세계적인 가구 기업 아이사와 미국의 유명 컴퓨터 기업 D사에서 플라스틱 대신 이 버섯 완충제로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역시 큰 회사애들 나서네요. 우리나라도 대표 유통기업이 하나 딱 나서주면 그럼 뭐 좋을 것 같아요. 극호감되죠. 그럼요. 뭐 높은 데 있는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좀 하면 좋겠네요. 정말 이거는 저는 다다익선. 더 많은 곳에서 쓰면 쓸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전지전능한 버섯. 버섯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부위를 공개합니다. 요즘 휴가 트렌드가 멀리 피서가지 않고 호캉스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늑한 공간에 조식 뷔페부터 스파, 풀장, 나를 위해 풀 서비스가 쫙!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샴푸, 바디워시, 칫솔, 치약 등등등 바리바리 한 보따리 짐을 안 챙기고 몸만 딱 가면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이제 어메니티라고 하는 비품들이 많이 배치시켜놨잖아요. 그게 사실 호캉스의 묘미로 그 고급 어메니티 막 챙겨오고 이런 것들이 그럼요. 약간 유행처럼 있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다 결국엔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 맞아요. 일회용이죠. 어메니티 대부분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호텔에서만 매년 수억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말이죠. 호텔에서 제공하던 플라스틱 어메니티 용기를 이제 퇴출하겠습니다. 호텔 업계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 세계 5,600개 이상의 체인을 보유한 아이호텔 그룹에서 노 플라스틱을 선언했습니다. 잘했다. 샴푸, 바디워시 등 일회용 욕실 어메니티를 리필이 가능한 대용량 용기로 대체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실행이 될 경우에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얼마나 주느냐? 무려 매년 2억 개. 잘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뭔가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라도 진짜 해야 되는. 자, 그리고 국내 A 호텔 업체에서는요. 친환경 어메니티를 개발했는데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펄프로 만든 생분해성 케이스와 저거 좋다. 고체 타입의 샴푸와 바디워시를 전면 사용. 지난 8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찮네. 자, 호텔 어메니티의 착한 퇴출. 여러분도 지구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 자, 계속 이어드립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커피 수혈을 꼭 받아야 하는 분들 많죠? 저요. 네. 그런데요, 당신도 언제부턴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거 다 쓰레기인데. 맞아.
저도 이제 서점하면서 카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장 내 정말 버리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나마 이제 제도가 좀 바뀌면서 매장 내 일회용 컵을 쓰지 않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은 그래도 양이 줄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빨대가 빨대. 미국에서만 하루에 무려 5억 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5억 개가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빨대도 문제야. 하지만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자 등장한 이것. 빨대잖아요. 그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 빨대는요. 네. 먹는 빨대입니다. 아, 진짜? 빨대를 만드는 주 성분은 우리가 먹는 쌀, 타피오카. 그래서 쓰고 막 버려도 자연 분해가 됩니다. 버려도 되네. 죄책감이 없네.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먹는 빨대다 보니까 요리로 활용하는 이색 도전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걸 먹어요. 무슨 맛으로 먹어? 빨대로 음료수를 쪽쪽 먹고 빨대를 씹어 먹어도 인체에 완전 무해. 쌀 빨대라 누룽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정확히다. 네. 심지어 이 빨대로 떡볶이, 파스타도 해 먹습니다. 어. 개그우먼 강유미 씨도 여기에 도전했어요. 근데 진짜 저렇게 삶으니까 국수 같다. 늘어지네, 진짜. 이 빨대면이 굉장히 촉촉해요.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저를 먹어도 된다는 거는 그냥 환경에 전혀 피해가 없고 인체에도 무해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먹는 빨대에 이어서 먹는 그릇, 먹는 숟가락도 등장했습니다. 일회용품 다 저걸로 바꾸자 이제. 100% 통곡물인 밀겨로 만든 이 접시는 오직 밀겨, 물, 압력만을 이용해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도정하고 다 버리는 걸로 저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네. 혹시나 먹는 동안 접시가 눅눅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킵. 차가운 음식도 오케이. 뜨거운 오븐과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 환경 호르몬도 안 나오고. 그러겠네. 재밌네요. 재밌어서라도 한번 써보고 싶은 느낌이 들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눅눅해질까 봐 좀 그랬는데 레인지도 돌릴 정도면 내구성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환경을 위한 개발, 착한 운동. 우리 모두 함께하면 지구가 좋아요 꼭 누릅니다. 우린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패스트푸드죠. 2019년 5월 스웨덴에 아주 특별한 패스트푸드점 맥피날드가 오픈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오픈하자마자 하루에 수천 명의 손님들로 인산이네. 뭐죠 또 이건? 맛있는 건 알지만 뭐 저 정도인가요? 자, 그런데 저희 인간들은 밤새 웨이팅을 해도 저기는 못 들어. 그 이유. 환영합니다, 꿀벌 손님. 들어가실게요. 자, 오직 꿀벌 손님만 입장 가능하다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맥비날드. 아, 귀여워. 자, 맥비날드에 벌집 하이브를 붙인 일명 맥하이브. 2019년 5월 스웨덴 맥비날드와 한 광고 대행사에서 만든 맥하이브는요. 창문에 부착된 포스터부터 드라이브-트루, 야외 테이블과 좌석까지 맥비날드 매장을 그대로 재현했지만 매장 안을 들여다보면 꿀벌 손님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 일명 소초광을 꽉꽉 저렇게 채워두었습니다. 벌통이네. 자, 그럼 오직 꿀벌만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패스트푸드점 맥하이브가 탄생하게 된 이유. 자, 제가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주제로 특종을 할 때 꿀벌이 해마다 40%씩 사라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꿀벌 존재의 중요성, 주요 농작물 100여 종의 약 70%의 수분을 담당하는 꿀벌이 사라지면 수많은 작물들이 사라져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 결국 인류의 멸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 눈앞에 보이지도 않지만 저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워요. 과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멸종입니다. 그만큼 꿀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자, 그래서 맥하이브를 통해서요. 살충제, 전자파 등의 영향으로 꿀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여왕벌과 유충이 폐사하는 일명 벌집 분집 붕괴 현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 내 꿀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인 거죠. 아, 의미 있다, 의미 있어. 진짜 의미 있다. 저거는 진짜 저렇게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 잊고 사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쟤네들이 꽃가루 나르는지 안 나르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근데 요새 실제 유럽에서는 도시 양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프랑스 파리 노틀담 대성당 화재 이후에도 그 드론 촬영했을 때 네. 옥상의 벌통은 무사하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자, 우리의 생태계를 지키는 작고 소중한 생태계 파수꾼 꿀벌. 우리가 잘할게 늘 우리 곁에 있어줘.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이것의 화려한 부활. 2018년 6월 네덜란드의 한 디자인 기업에서 출시한 스니커즈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뻐 안 예뻐 솔직히. 예쁘네요. 오, 색깔 예쁘다. 그죠? 운동화 이름은 껌슈. 이 운동화의 소재는 껌이었습니다. 정말? 껌슈의 밑창 부분이 고무가 아니라 껌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된다고? 껌 쓰레기를 새 신발로 재탄생시킨 주인공은 영국의 디자이너 안나 블루스. 안나 블루스는 껌이 바닥에 버려지면 떼기도 힘들고 자연 분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루스가 사는 영국 런던에서 바닥에 붙은 껌을 제거하는데 한 해에만 1억 4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2,069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자이너 블루스의 뇌리를 스친 생각이 있었으니 껌은 재활용할 수 없을까? 그리고 블루스는 껌에 고무 성분이 포함된 것에 착안, 씹던 껌을 분해해 특정 재료를 섞으면 플라스틱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껌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일명 껌테크 개발에 성공! 이후 블루스는 학교와 공원, 버스 정류장 등에 껌 쓰레기통 600여 개를 설치했고요. 그 결과 2017년에만 무려 25톤이 넘는 껌 수거에 성공. 와, 저 조그만 통을 만들었을 뿐인데 저걸로 25톤이 모여요. 대박이네. 아, 그럼 저게 좋은 게 저거 아니었으면 다 바닥에 버렸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수십 톤의 껌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고무 재질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되네. 그렇죠. 장화도 나오고 식기도 나오고. 저 왼쪽에 구두 주걱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재밌다. 그리고 껌을 수거하는 껌 쓰레기통 역시 버려진 껌으로 만든 겁니다. 아까 그 통도? 통도 껌이에요. 껌 쓰레기 악몽에서 지구를 구하고 있는 블루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쓰레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 독일에서 아주 핫한 쇼핑백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저는 그냥 플라스틱 비닐봉지잖아요. 아니 봉지잖아요. 저거는 네. 밖에다 뭐 성인비도 이런 것도 안 써놨네. 플라스틱 그린 푸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죠? 종이인가? 이건 달라요. 그냥 봉지가 아니라 뭔데? 친환경 쇼핑백입니다. 한 광고 회사가 독일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이마켓과 함께 특수 제작한 이 친환경 비닐봉지는요. 쓰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양심 가책 느끼지 말고 함부로 버려주세요. 그런데 어디다 버리냐? 텃밭. 비료인가 보다. 이게 분해되는 거구나. 둘 다 비슷합니다. 자, 이 봉지를 다 쓰고 과일이나 채소 껍질을 넣고 텃밭에 잘 묻어주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새싹이 쏙 하고 자랍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일단 이 봉투는요. 주 재료가 옥수수 전분이어서 100% 분해되고요. 더 스페셜한 건 뭐냐? 비닐봉지를 묻었더니 토마토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 집은 가지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 친환경 비닐봉지 한쪽 작은 공간에 식물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데요. 토마토 그림이 그려진 봉지는 토마토 싹이, 가지 그림이 그려진 봉지는 가지 싹이 쏙. 이 밖에도 딸기, 배, 호박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그냥 분해돼서 없어지기만 해도 감사한데 새로운 또 작물이 되네요. 진짜 아이디어들 좋다. 너무 좋은데? 독일에서는 이 친환경 비닐봉지 보급 캠페인을 한 뒤에 비닐 사용량이 월 평균 15만 개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일반 비닐봉지가 분해되는데 최대 100년이 걸리는데 그만큼 지구가 아파하는 시간을 확 단축시킨 거죠. 아낌없이 주는 지구를 우리도 아낌없이 아껴줍시다. 다음 특종입니다. 올해 3월 SNS에 등장하자마자 단번에 16,000번 넘게 공유되며 화제를 모은 포장재가 있습니다. 바나나 잎, 그 이파리네. 저 바나나 잎이잖아요. 역시 두 분 이럴 땐 또 눈썰미가 있네요.
이 사진이 SNS에 공개되자마자 어머, 선물을 포장한 것처럼 너무 예쁘다. 그래. 헐, 음식보다 포장에 더 눈이 가네? 전 세계 누리꾼들의 폭풍 좋아요까지 사람들의 화제를 한 몸에 받은 이것은 태국 북부 지역 치앙마이에 위치한 R 슈퍼마켓의 친환경적인 포장재, 바나나 잎으로 만든 포장재입니다. 아니 저거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한 이벤트가 아니라 포장지를 이쁘게 꾸민 이벤트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니 얼마나 좋아요. 아 너무 좋다. R 슈퍼마켓은 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과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고민하던 중, 아,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니, 주변에 널린 게 바나나 잎인데. 1년 내내 어딜 가나 무료로 구할 수 있어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천연 그 자체니까요. 자연 분해는 당연하고요. 정말 이런 좋은 대체 포장지가 없는 거죠. 플라스틱 포장을 해야 깔끔해 보이고 위생적이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저는 소비자들도 저런 거에 더 눈이 가고 저런 걸 더 소비하고 싶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바나나 잎은 크고 유연하고 또 내구성도 아주 강해서 포장에는 아주 제격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이용해 고정까지 하면 딱 그린 과일 채소도 더 신선해 보이고 또 친환경 포장이라는 점에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두 파워 만족. 호응도 좋고 친환경적인 면을 높이 사서 베트남 등의 대형 마트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좋다.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바나나 이파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저걸 위해서 또 수입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저 그거 이거 집신하는 거 뭐 지푸라기인가? 우리나라 그래 그 찌개잖아. 저런 거 다 보셨죠? 어렸을 때. 저는 본 적 없어요. 사봤어요? 또 사극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저는 이제 사극이나 시대극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런 모양. 근데 실제로 저 어렸을 때는 저기 추석이나 뭐 명절 때는 저런 선물 하기도 했어요. 저런 식으로. 저런 걸요? 야 괜찮다 저거. 야, 지푸라기가 있네, 우리한테. 의미 저것도 있다, 어차피 저거. 친환경이니까. 야, 논에서 그냥 다 나고 버리는 거잖아. 지구를 살리는 작은 한 걸음. 태국 슈퍼마켓의 그린 라이프였습니다. 우린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3위 공개합니다. 플라스틱 제로가 눈앞에? 201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국제 마라톤 대회. 그런데 말입니다. 마라톤 참가자들을 위해 마련된 워터 스테이션에서 아주 특별한 워터 물이 전해졌습니다.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건네진 것은 바로 투명한 물주머니였습니다. 일명 워터 캡슐. 약간 젤리 같이 생겼네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2014년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혁신 디자인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전공한 재학생들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요. 그러다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캡슐막은 화학물질이 아닌 해초 추출물. 그래서 친환경적인 데다가 통째로 꿀꺽 삼켜도 인체에 무해합니다. 게다가 땅에 휙 버려도요. 4주에서 6주면 자연분해 완료. 이 워터 캡슐의 등장에 사람들은 혁신적인데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니 하며 두 팔 벌려 환영했고요. 그리고 이 워터 캡슐의 나비 효과, 런던 국제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요. 2018년에만 76만 개의 플라스틱 병이 버려졌는데 2019년 올해 대회에선 무려 2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이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4분의 1이네. 그리고 앞으로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보완 중인데요. 이게 외부의 막이 얇아서 운반이 어려운 점.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보관까지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그냥 일반 물병을 아예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도 괜찮죠. 네. 저게 좀 더 이제 보완이 되면 우리도 이제 이 컵 대신에 그 캡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먹고 그래서 이제 몽글몽글. 그리고 재미없는 소리 하면 던져가지고. 그렇죠. 거기 이제 색깔 같은 거. 자연분해 되니까 네. 친환경적이잖아. 그래.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방수 메이크업 해야겠네요. 이런 얘기하면 마을을 습격한 모모모의 눈물. 2019년 2월 러시아의 북극 해상에 위치한 노바야 제물리아 섬의 평화롭던 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북극곰이? 무려 52마리의 북극곰이 마을을 대습격한 건데요. 북극곰들은 거리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건물까지도 침입. 이에 섬 주민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딱 문을 열었는데 북극곰이 막 날 보고 있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한두 뭐 마리도 아니고. TV CF 같은 곳에는 좀 친근하게 네. 캐릭터를 이제 우리가 만났지만 실제로 만나면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육식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때로 저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주민들도 무서웠겠습니까. 스치면 사망이에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북극곰이 마을에 출몰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북극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오 뒤에 일촉즉발이네. 저. 오. 너무 위험하죠, 그죠? 아 근데 궁금한 게 북극곰은 원래 그 극지방 그 얼음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는 저 먼 지역까지 출몰했다는 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가슴 아프게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배고픔에 굶주려서 사람 사는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죠. 북극곰들은 원래 해빙 위에서 먹이를 사냥하는데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해빙이 녹아내리고 또 한겨울이 돼도 북극해가 얼지 않아서 사냥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1979년 북극의 해빙 면적은 약 645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약 6배에 달했지만요. 2015년에는 388만 제곱킬로미터로 3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곰의 서식지 파괴 이후로는 또 다른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무분별한 석유 및 가스 개발 산업. 이게 또 북극곰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 북극에서 석유 채굴을 시작했고요. 2017년 미국은 알래스카의 야생동물 서식지인 북극 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 개발 허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북극곰에게 북극은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북극곰이 사람들이 사는 먼 마을까지 내려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곰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어느 날 와갖고 땅 파고 집 부수고 뭐 개발한다고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서로 똑같은 일을 한 것 예,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침입을 한 거죠. 네. 그죠? 자,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북극곰은 약 2만 6천 마리로 추정이 되는데요. 캐나다의 한 대학교 생물과학 교수인 앤드류 디로처 박사는요. 100년 이내에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빙 면적이 줄면 먹이 사냥이 어려워진 북극곰이 결국은 굶어 죽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북극곰이 이제 사람 영역도 침범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게 된 거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이 보내는 경고. 북극곰들이 흘린 눈물은 언젠가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19, 18일을 공개합니다. 인도 북부를 가로지르는 인도의 상징. 자그마치 4억여 명의 물 공급원인 생명의 원천. 바로 겐지스강입니다. 힌두 문명의 발상지인 겐지스강은요. 힌두교인들에게는 숭배 대상인 성스러운 강 그 자체죠. 파괴의 신 시바가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있던 겐지스강을 땅으로 흘러내렸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은요. 치유력이 있는 성스러운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자신의 영혼 또 죄까지도 씻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스러운 강 겐지스강은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라고 합니다.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겐지스강에서 정기적으로 몸을 씻는 순례자의 50% 이상이 피부병과 위장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어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겐지스강에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의식 때문입니다. 힌두교인들은 겐지스강에 시신을 화장한 채 재를 뿌리면 죽은 사람이 좋은 세상에서 환생한다고 믿어서요. 강에 재를 뿌리고 있는데 이때 화장할 때 사용되는 화학재와 폐기물이 여과 없이 노출돼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문제구나. 아, 그렇겠구나. 근데 이제 성스러운 겐지스강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숭배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좀 본인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는 좀 관습을 바꿨으면 하면 싶네요. 자, 그리고 또 큰 문제는요. 겐지스강을 가득 메운 쓰레기들입니다. 아하. 강 인근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를 비롯 공장의 폐수와 산업 폐기물이 여과 없이 그대로 겐지스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단 방류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이것도 참 이게 사회 시스템 문제인데 이게 안 갖춰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저렇게 흘러보내주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2010년부터요. 인도 당국은 겐지스강의 오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40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겐지스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 2020년까지 강을 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네. 겐지스강 지금은 깨끗해졌습니까?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무려 2,500km에 이르는 겐지스강을 정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인도 환경부에서 겐지스강의 86개 지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무려 78개 지점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오염의 정도가 좀 심했나 봐요. 얼마나 오염이 됐으면 이게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세월이 있으니까요. 식수로 부적합한 물이 나는 거는 굉장히 오염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 계속 오염되고 있는 이 어떤 그 현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느껴지기만 해도 약간은 좀 그래 10년 더 노력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네, 그래도 뭐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강인데. 그럼요. 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겐지스강만이 문제가 아니죠. 2016년 한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에 따르면요. 라틴 아메리카 강의 4분의 1, 또 아시아 강의 절반이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3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되는 게 또 물인데 이 깨끗한 물을 위해서 식수 아닌 강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16위를 공개합니다. 이것을 죽음으로 내몬 풍선. 2020년 1월 1일 새해 첫 해가 떠오르자 대한민국 곳곳에서는요. 저마다의 소망을 담은 수백 개의 형형색색 풍선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신년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소식에 국내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처럼 어리석은 행사는 다신 열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했고요. 배우 윤세아 씨 역시 본인의 SNS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벤트인데 라며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가 저 기사를 통해서 좀 이게 무책임하게 날리는 풍선이 되게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한 것 같아요. 네. 자, 동물보호단체가 풍선 날리기 행사를 비난한 이유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뭐야? 자, 여기 다리에 걸려있네. 네, 그리고 이제 발에 묶여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새해 행사뿐만 아니라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 여러 페스티벌 이벤트로 날려보낸 풍선이 새들의 목숨을 앗아간 건데요. 자, 터진 풍선의 잔해가 얇은 해조류 조각과 비슷해 보여서요. 바다새가 착각을 하고 풍선을 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들이 삼킨 얇은 고무 풍선은 새의 기도를 막거나 위벽에 달라붙어서요. 죄 없는 새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다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렇게 풍선 잔해를 삼킨 조류의 사망률은 무려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소개했던 특종 중에서도 폭죽이나 뭐 불꽃놀이에도 새들이 놀라서 뭐 건물, 나무 이런 데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풍선이 또 이렇게 위험하다니 참 놀랍습니다, 진짜.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또 이제 풍선이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모르지. 환경 오염의 또 원인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요, 201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영국과 미국 곳곳에서도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자, 누군가의 소원을 담은 풍선 날리기. 그러나 새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인간이 우주에 쏘아 올린 재앙. 2018년 4월 1일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우주 위험 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높이고 추락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뭐 해성, 해성. 네, 충돌, 운석 뭐 이런 건가요? 바로 지구에 추락한 폐인공위성 중국의 텐궁 1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텐궁 1호가 다행히 남태평양 칠레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생각해보세요. 도심 한복판에 저게 떨어졌다고 하면 거의 뭐 미사일이죠. 네,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네. 진짜. 네. 실제로 1997년 미국의 델타 로켓에서 떨어진 약 15cm 길이의 우주 쓰레기가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추락. 길을 걷던 한 여성의 어깨를 강타하는 정말 아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건 앞으로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우주로 발사한 인공위성은 무려 5,500여 개입니다. 그중에 텐궁 1호처럼 앞으로도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이 이제는 우주 쓰레기가 돼서 인류를 위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유럽 우주국의 예. 그 조사를 좀 봤는데요. 네네. 우주에 만약에 로켓 잔해, 저 우주에서 쓰던 부품 등이 넘쳐나는데 지름 1mm에서 1cm 크기는 약 1억 2,800만 개. 진짜 많다. 야, 엄청나게 떠다니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고 지름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요. 3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게로는 무려 8,800톤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야, 진짜 많다.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인간들이 많이 쏘아 올렸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우주 쓰레기 문제는 뭐 해결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 유럽 우주국에서 2025년에 우주에 수거 로봇을 보내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야, 저게 내가 생각한 건데 저게 현실화가 되는구나. 그걸 입 밖으로 꺼냈어야죠. 아, 뻔뻔한 것만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수거 로봇.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요. 왜냐면 1억 개를 저 수거 로봇 하나가 할 수 있다고? 수거를 해도 그 수거한 애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뭔 소리예요? 수거한 로봇이 무슨 소리예요? 그 우주에 왕복성도 있는데 콜롬비아 어릴 때 못 보셨어요? 왕복을 하겠죠. 우주 왕복성 있었잖아. 그 왕복을 한 게 어릴 때 닐 이후에 암스트롱이 가서 못 돌아왔나요? 어릴 때 가서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요? 실제로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실제로 왕복한 됐습니다. 게 20년 동안 없잖아요. 정말 달이 인류에 간 적이 없다고 믿는 거죠, 지금. 아니야. 난 자, 됐어요. 갔다고 믿어. 갔다고 다 믿는데. 됐고요. 제가 유일한 공대 오빠에게 기대했던 제가 잘못입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19, 14위 공개합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돌고래의 비극.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며 수산자원의 보고로 우리 식탁을 책임진 곳 제주도 바다. 보물이죠, 보물. 제주도 가면 정말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 먹을 게 많아. 살적으로 해서. 맞아.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양동물 생태보존연구소 연구원들이 드론으로 돌고래들을 관찰하던 중 저 돌고래 턱이 이상한데요? 왜? 턱이? 이상하게도 한 돌고래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턱뼈가 부러진 것처럼 돼 있는데? 뭔가 턱이 이상하죠? 어머머. 지금 턱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왜 암에 걸렸지? 그것도 턱에? 돌고래가 왜 암에 걸려요? 네. 암으로 턱이 기형적으로 변한 돌고래.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의 남방 큰 돌고래는 먼 바다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을 해서요. 제주 바다의 환경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 해양 상태가 좋지 않다. 요 이제 증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한 해양 환경 단체에서도 제주도 바다가 독성 화학 물질과 발암 물질로 오염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바다가 왜 오염됐겠어요? 바다가 인간들이 뭐 거기다 뭐 버리고 쓰레기? 등 공장 폐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오염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만 약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했고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구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 하수 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한 오염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2018년 해양 오염 사고 통계에 따르면요. 제주 바다에 약 3만 리터의 오염 물질이 흘러들었는데 이 중에 87%가 하수 유출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와, 제주도가 인구가 60만 정도일 텐데 방문한 관광객이 1,500만이에요? 뭐 그 정도로 뭐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은 네. 그 이제 그림자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도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기의 도료 등에서 화학물질이 흘러들어가 이게 또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도료가 또 문제구나. 돌고래는 진짜 너무 미안하다. 살면서 자기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암에 걸린 돌고래는 영웅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는데 우리는 뭐 해만 끼치고 있네요.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무장한 군인과 경찰 100명 이상이 자바섬의 중부 도시 보올라이에 집결했는데요. 예전에 발리에 약간 폭탄 테러 있었던 적 있잖아요. 맞아. 혹시 뭐 테러리즘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전쟁을 선포한 상대는 바로 사람이 아닌 원숭이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숭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약 2달 전부터 몇몇 원숭이들이 마을을 습격,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까지 침입해 음식들을 마구 먹어치웠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원숭이가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한 겁니다. 한 80대 노인은 무려 40바늘 이상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종종 해외 뉴스 있잖아요. 그 원숭이한테 막 이렇게 공격당한 뉴스 보면은 거의 맹수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우리 정 기자님께서 전해주신 북극곰 사태처럼 뭐 서식지의 문제인가요?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동물구조단체에 따르면요. 원숭이들이 인간을 공격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도네시아의 원숭이가 살던 서식지를 파괴했고 그로 인해서 터전을 잃고 먹이가 부족해지자 인간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분풀이를 하듯 인간들을 공격한 겁니다. 야, 알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죠?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가 파괴한 자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격을 받은 거네요. 살던 데가 없어지니까 쟤네들도 어디 가겠어요. 절박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이 많았습니다. 2014년 우간다 산림지대에 위치한 카마자카 마을에서는요. 인간들에 의해 서식지를 잃은 침팬치가 마을에 내려와서 2살짜리 아이를 납치, 또 침팬치가 아이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힘없는 아이부터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화도 안 통하고. 무기력한 상대부터 공격을 당한 거죠. 인간과 원숭이와의 전쟁으로까지 문제화되는 게 한 마리의 원숭이가 공격을 받으면 그 원숭이가 여러 원숭이를 데리고 보복을 하러 온답니다. 즉 날이 갈수록 생존을 위협받은 원숭이들의 분노는 커지고 인간과의 갈등이 계속 더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무섭네요. 비록 늦었지만 뭐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다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서식지를 찾아서 그쪽에 이제 좀 이렇게 방사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나 많이 방사하면 기존에 거기 살던 생태계가 또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연구한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들의 서식 환경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운동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영국 옥스포드 인류미래연구소는 이것 때문에 지구가 최후의 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라며 지구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그 정체, 바로 태양 폭풍입니다. 아까는 태양이 없어져도 문제인데 네네. 이제 태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 표면의 특정 부분이 자기장 활동에 의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태양의 흑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태양 흑점 주변에는 고에너지가 쌓이는데요. 이 에너지가 계속 응축이 되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하면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로 분출. 이 현상을 바로 태양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때 위력은요. 1메가톤짜리 수소폭탄 수십억 개가 동시에 터질 때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큰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또 한꺼번에 그 파괴력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가요? 아, 질문 좋았습니다. 네. 거대한 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막대한 방사선이 채 10분도 안 돼서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10분도 안 돼서요.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만약 그 태양 흑점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동시에 폭발하면 태양 폭풍이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시켜 지상의 전력망, 모든 전자기기 작동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요.
큰일이네. 정말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네. 재난 상황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뭐 불 안 들어오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네. 자, 거기에 하늘로 쏘아 올린 나침반 GPS까지 멈췄다. GPS로 교신하는 항공기가 자칫 항로를 이탈할 수 있겠죠? 어머, 그것도 끔찍하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게 된다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이어 땅으로 추락한 항공기들에서 화염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죠. 한순간에 도시가 파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이건 진짜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네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네, 와닿죠. 끔찍한 암흑의 세계를 일으키는 태양 폭풍. 대한민국에도 대파장을 몰고 올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세계가 파멸하는 날, 이른바 아포칼립스를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사는 알렉스 메이슨.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의 나이는 19살입니다. 19살 메이슨은 8년 전인 11살부터 지구 종말에 대비해왔습니다. 자, 2012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재해 뉴스를 접하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든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게 틀림없어. 이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명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에 돌입한 메이슨. 근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네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접하면 덜컥 겁이 나죠. 그 거대한 자연재해나 핵전쟁 위기 뭐 뉴스 보면은 두려움이 들어요. 어른들도.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럼 메이슨이 무려 8년간 준비해온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이슨이 정말 한 몸처럼 언제나 어디든 메고 다니는 배낭이 있는데요. 이 배낭에는 쌀, 통조림 등 비상 식량뿐만 아니라요. 혹시 모를 부상에 대처할 수 있는 구급용품이 갖춰져 있고요.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임시 대피소, 설치 방법과 숲에서 식량을 구하는 기술을 연마, 또 실전처럼 정기적으로 숲에서 밤을 보내면서 생존 기술을 높이기 위한 훈련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슨 외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일명 프레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인별그램에 프레퍼를 검색하면 무려 40만 개 이상의 피드가 올라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프레퍼족들은 서로 너튜브,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혹시나 모를 재난이나 지구 종말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많았다는 게 더 놀랍네요. 우리보다 더 현실로 느끼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영화 설국열차가 현실이 된다면? 갑작스러운 빙하기로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설국열차. 자, 그런데 만약 영화처럼 빙하기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와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란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여 남극과 북극, 대륙, 산 정상 등의 얼음층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정도 하락할 경우를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20번 이상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쓸 지구 멸망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다소 극단적이지만 만약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빙하기가 닥친다면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아, 오늘 뭐 너무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야 되겠네요.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인 15도에서 약 8도만 하락해도요. 남극 대륙은 물론 적도를 제외한 전 세계가 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북극,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30%가 빙산처럼 결빙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보다도 더 낮은 온도의 빙하기가 급속도로 찾아온다면요. 영화 투모로우처럼 거의 모든 지구는 빙하로 꽁꽁 얼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항공, 철도 등 수많은 기술 역시 다 얼어붙어서 무용지물이 되고요. 극심한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감자와 옥수수 등 농작물과 식물들이 얼어붙으며 멸종. 그러면 식물을 먹는 채식 동물들도 굶어 죽고요. 결국은 먹이 사슬에 따라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지금처럼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할 겁니다.
직접 공기를 들이마셨다가는 폐와 호흡기관까지도 다 얼어붙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도 다 그 빙하가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같은 일이 직접 벌어진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자, 그런데 아예 빙하기가 계속된다면요. 정말 운이 좋아야 선택받은 자들만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단백질 블록만 먹으면서 말이죠. 야, 설국열차를 볼 때 그 송강호나 이런 분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졌었는데 사실 꼬리칸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인류의 역사와 문명까지 다 꽁꽁 얼릴 수도 있는 빙하기. 최악의 멸망 시나리오에 그치길. 영화 속 재앙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9일 공개합니다. 지구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19일 전 기자님 특종에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태양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양 폭풍 같은 얘기인가요? 태양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오존의 분자가 지상으로부터 2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자외선 중 약 95에서 99%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직접 자외선을 쐬지 않게 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남극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1000제곱킬로미터의 오존층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호주 등 전 세계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의 보호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헤어스프레이 그런 데 들어가는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프레온 가스를 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괴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프레온가스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라이팬 코팅제나 각종 냉매에 쓰이는 화합물 클로로포름의 염소 성분이 있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무려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해 오존층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밖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 생태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인간의 DNA, 핵산, 이 단백질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그대로 자외선이 쏘여진다면 흔하게는 눈의 결막염, 또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그런데 이 홍반도 악성 홍반이면 이게 결국엔 피부암 같은 희귀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주 지역은 호주 보건복지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만 무려 약 1,8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그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좀 긴 팔 많이 입고 선글라스 꼭 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과 북극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 등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자외선 때문에 꽃들은 개화하지 못해 말라 죽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네. 어류, 또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생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보호막, 여러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8위 공개합니다. 단 100일 만에 인류를 멸망시킬 뭐뭐. 2011년 미 국방부에서 총 31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의 이름은 코드명 코노 8888.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공개되자 정말 수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무슨 작전 같은 건가요? 자, 코드명 코너 8888의 정체, 바로 좀비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매뉴얼이었습니다. 아니, 좀비는 좀비요? 좀비는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 되게 네. 겁에 질렸는데 그 좀비는
가상 창조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군 작전까지 있다는 거예요. 에이, 지난주에 저희가 외계인도 데뷔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외계인이 좀비보단 있을 것 같아. 외계인은 있지 이 사람아.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그래요. 진지하게 실제로 나온 문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매뉴얼을 보시면요. 미 국방부에서는 좀비를 바이러스 감염, 방사능, 외계 생명체 등 8종류로 분류한 뒤에요. 준비 태세인 작전 0단계부터 비상사태 선포, 좀비 공격과 제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까지 총 6단계의 행동 지침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어휴, 자세하게도 만들었네요. 이게 그냥 그 막연한 상상이 아니네요. 그러게. 이 정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의구심이 들 만한 게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좀비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좀비 대량 발생 시 대비책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어머머. 자, 이 매뉴얼에는 좀비에 물렸을 때를 대비한 가정용 구급 키트 리스트뿐만 아니라 임시대피소에 관련된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봐봐요. 지금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질병통제예방센터하고 국방부에서 마련했다면서요. 네. 그럼 좀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참 정말 저 국비로 저런 연구를 쓸데없이 했을 미국 건 아닐 거고. 국방부에서 좀비가 없다면 이런 연구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 예. 2017년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가상으로 좀비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연구했는데요. 그리고 연구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자, 좀비에 물린 사람이 90%의 확률로 전염이 되고 한 좀비가 하루에 최소 한 명씩 감염시킨다는 가설을 전제로 했을 때 불과 100일 후에 이 지구 상에서 단 300명의 인간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 떼가 번지기 시작하면 100일 안에 우리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끔찍하다 이거. 진짜 영화 시나리오 같다. 하루에 한 명 문다고 가정합니다. 한 명만 물겠냐고. 그러니까 닥친들 물어뜯잖아요. 그렇습니다. 좀비 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최악의 재앙 시나리오. 부디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만